이번 시간에는 11장에 있는 면접법, 관찰법, 내용분석법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료 수집에서 우리가 보면은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설문지법을 필두로 해서 양적 조사 방법으로서 대인 면접법, 전화 면접법, 인터넷 조사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면접법은 우리가 대인 면접법이나 전화 면접법을 통해서도 미리 설명을 했지만,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대화를 매개로 하여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이러한 활동을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면대면 관계,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핵심으로 하되 주로 대화를 매개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면접의 종류니 쭉 되어 있는데, 먼저 판서를 좀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교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법 개념 자체가 조사자와 피조사자, 상담자와 내담자, 면접관과 피면접자가, 소위 오늘은 그 사회복지니까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만나서, 즉 면대면 관계 속에서 서로 만나서를 이렇게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돼 있죠.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저기는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로니까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렇게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런 규절에서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를 가지고 면대면 관계 속에 액센트를 주면 우리가 이것을 면접이라고 하고,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여기에 초점을 두면 이걸 우리가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 면접이라고 문제가 나오든 상담이라고 문제가 나오든 관계치론치라고 나오든 또는 상담시 고려사항이라고 나오든, 우리가 실천론에서 배우게 되는 비에스텍의 관계치론치 이런 것 등을 상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실천론에서는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정보나 자료 수집이 아니라 그 내담자의 또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돕는 활동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는 조사 방법론이기 때문에 수집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어서 정의를 했을 뿐이지, 결국에 면접에서 핵심 나는 바로 이 만나서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방법론,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면접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법의 유형에는 구조화된 면접법과 반구조화된 면접법, 그리고 비구조화된 면접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 이렇게 쭉 해서 했는데, 어쨌든 큰 틀로 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각본을 짜놓고 각본대로 진행하는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법이라 하고, 비구조화된 면접법은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이런 그 사회복지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전 각본 없이 자유재량에 의해서 진행하는,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유재량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비구조화된 면접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각본은 짜지만 꼭 각본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각본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진행하는 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면접법에는 다양한 장단점이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장점과 단점 나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대인 면접법, 전화 면접법을 통해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면대면 관계 속에도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율이 높다. 아까 적었던 앞선 시간에 회수율이 높다. 또 그런가 하면 반응의 진실성 확인.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문맹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말들 우리가 장점에서 봤을 것이고, 단점에서는 상당히 고비용이다. 고비용, 비경제적이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보통 질문지법과 비교를 했을 때 아주 고비용을 들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소위 연구자의 영향력, 연구자, 조사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다. 영향력이 존재함으로써 이 내담자나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그 자유 반응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처리, 양적 접근이 어렵다. 면접은 양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만 쓰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올 때 내포 형성부터 첫 만남, 내포 형성, 관계 형성 이런 과정들에서 관찰법도 사용하고, 또 약식이지만은 이름, 주소, 가족관계, 학력 이런 걸 쓸 때에 질문지법, 설문지법도 사용을 하고, 그런가 하면 계속 비언어적 이런 매체를 관찰하면서 투사법도 사용하고, 주로 언어를 이용하는 면접법도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혼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혼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투사를 통해서 내면 세계도 바라볼 수 있고, 원했던 자료 말고 부수적인 또는 예상치 못했던 깊은 자료도 얻어낼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연구의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법은 이 정도 쓰는, 지면상 쓰는 이 정도만 가지고 면접법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면접법에서 206페이지 보시면 면접은, 인터뷰는 둘째 줄 서로 대면해서 언어적 상호작용. 자, 둘째 줄까지 서로 대면해서, 셋째 줄 언어를 매개로 하여 그리고 응답을 얻는 방법이다. 또 그 말을 똑같이 질문과 응답이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며 응답한 내용을 면접자가 기록하는 방법이다. 면접법에는 또 기록법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지면이 많아서 박스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을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수율이 높다. 또 융통성도 있다. 누락 자료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면접 환경을 통제할 수도 있다. 제3자의 개입을 통제할 수도 있다. 또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밑에도 둘째 줄 예상치 못했던 보충 자료라고 하겠지만 보충 자료나 부수적 자료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면접법에서 장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면접법이라고 해서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면접이라고 해서는 정형화된 뭐냐면 틀이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공식 시 공간을 정해서, 그리고 정해진 절차, 정해진 시간 범위.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접이라는 것은 시간 제한적,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제한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시간, 노력, 이런 고비용이 든다. 물에 적었죠. 또 면접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면접자의 영향력이 오히려 내담자나 클라이언트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응답에 대한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은 통계 처리가 어렵다, 또는 양적 접근이 어렵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단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5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정도 가져가시면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면접 기술에서 딱 나와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2번에 있는 면접자가 갖춰야 될 기본 성격이나 자질, 자격을 나와 있습니다. 207페이지 줄치지 마시고, 자, 면접을 읽을 때 면접관은 다른 사람들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 비유가 좋은 사람, 어떤 문제든 간에 열성을 가진 사람,
열성을 갖는 사람, 또 용모나 옷차림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면접자로서 어떤 소양이 있다, 자질이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끈기가 있는 사람, 비위가 있는 사람, 뭐 미음번, 비읍번 가지고 설명할 것도 없고 기역, 니은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갖춰야 할 자질에는 끈기라든지 비위도 들어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면접의 종류에는 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는데, 자, 구조화된 면접은 두째 줄, 첫째 줄 미리 구조화된 면접표를 가지고 두째 줄 면접 내용이 통제되고 표준화된 방법을, 첫째 줄 미리 마련된 면접 조사표, 맞으면 사전 각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면접 내용도 통제하고 표준화 시켜서 이끌어가는 방법을 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장단점 세 번째, 자료 후 수량적 표준화와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통계 처리라고 좀 과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어쨌든 정형화된 틀 안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세 번째와 두 번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구조화된 면접법은 또 다섯 번째, 반복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결과를 숫자화하는 데 용이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세 번째, 이 통계 처리란 말을 어떻게 면접에다 통계 처리란 말을 넣지 해서 반복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처리도 용이하다. 양적 접근의 모습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구조화된 면접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형적 표준화는 가능하고 유형적 측면을 가지고 통계 처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면적 또 의미 분석적 측면에서 통계 처리는 어렵습니다. 자, 단점에 보시면은 다른 것 쭉 있지만 제일 밑에 의미의 표준화는 어렵다. 유형적인 것은 표준화가 가능하고 유형적인 것을 통한 반복 측정과 통계 처리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의미 분석적인 이런 거에 대한 표준화나 통계 처리는 어렵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면접을 통해서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측정, 상대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깊이 있는 측정은 어렵다. 뭐 이런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가지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이 아주 경험이 많은 노장들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비구조화된 면접은 비표준화된, 비통제된, 비지시적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조사해야 할 주제만 주어지고 사전에 어떤 구체적인 준비된 사전 각본이 없이 진행하는 면접을 이렇게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리을번에 보시면 페이지 20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리을번에 비구조화된 면접은 심리치료에서 유래되었으며 응답자의 가장 깊고 주관적인 느낌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심층 면접이라고 한다. 사전 각본을 짜놓고 진행하는 구조화된 면접은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 없다. 단점에서 마지막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심도 있는 깊이, 내면 깊이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비구조화된 면접은 심리치료처럼 응답자의 깊은 심층 내면 세계도 알아볼 수가 있다 해서 비구조화된 면접을 심층 면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점 역시 뭐니 해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지요. 또 그냥 유형적 표준화가 여기는 아니라 의미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표준화, 그것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의미의 표준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지만은 타당도는 높다라고 해서 타당도가 높다.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역시 여기는 심도 있는 내면 접근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통계 처리가 어렵다. 측정이 어렵다. 또는 통계 처리가 어렵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신뢰도, 타당도는 높을지 모르나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면접자의 능력에 따라 차별이 많다, 차이가 많다. 이런 것도 세 번째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중간적 입장으로 있는 것을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반구조화된 면접법. 다음에 이번에는 관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이라고는 결국에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내면 세계까지를 찾아가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여기 나오는 관찰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선호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은
관찰은 말을 어렵게 인간의 감각기관을 매개로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관찰조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사 결과 해석에 부가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둘째 줄 나와 있지요. 그러면서 사전 예비 조사인 탐색적 조사에서도 보통 사용되는 것이 바로 관찰법입니다. 조사 대상에 아무런 정보가 있지 않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은 관찰이지요. 도대체 뭐야 저게? 라고 하는 관찰. 그래서 탐색적 조사에서 잘 사용이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뭐 3번, 4번 이렇게 보시되 장점.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히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 자, 그런 말을 여기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함으로 누가? 연구자가 살아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는 살아있는 그야말로 찾아봐야 할 것을 찾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타당도,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표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찰법은 비협조적이나 면접을 거부하는 피조사자는 그냥 그러면 너 네 맘대로 오세요. 내가 네 행동 관찰해서 할 거니까 해서 바로 비협조적이나 면접을 거부하는 자에게 아주 효과는 피조사자에게 관찰이 아주 효과적이다. 또 그러면 피조사자가 느끼지 못했던 행위까지도 조사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단점은 기다려야죠. 조사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만약에 피조사자가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 조작된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을 두 번 해서 있습니다. 응답자가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방법의 타당성을 저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다. 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미음번에 오면 관찰하는 것은 좋지만 관찰하는 것은 좋지만 밑에서 셋째 줄 해석할 경우 관찰 때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소위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자연적 환경에서 관찰, 자연관찰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위생변수를 거의 통제하기가 어렵다. 자연관찰에서 가기 때문에 위생변수 통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법의 특징이 되겠어요. 어쨌든 관찰법이라는 것은 어느 대상이나 적용이 가능하다. 어느 대상이나 적용이 가능하다. 또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법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조사자는 조사하고자 하는 행동을 조사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이런 자료도 수집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이 관찰법입니다. 근데 단점으로서 뭐가 있어? 관찰법.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사자가 관찰을 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왜곡된 자료, 즉 조사의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또 조사자가 직접 조사하고 조사자가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타당도가 신뢰도가 높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조사자에게 그런 것은 아니고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면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방법이 좋다. 이런 장단점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법의 유형에는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이 있고 또 그러면 공개 관찰, 비공개 관찰. 이 공개 관찰, 비공개 관찰을 공개 관찰은 비통제 관찰, 그리고 비공개 관찰은 통제 관찰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공개 관찰, 피관찰자들이 사전에 관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인지하고 있으면 아니면 미리 알려주고 관찰을 하게 되면 공개 관찰이 되는 것이고 미리 알려주지 말고 비밀리에 관찰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비공개 관찰이고 우리가 몰카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 관찰이 되겠고 이 몰카는 잘못하면 자료 수집을 넘어서 자료 수집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바로 사생활 침해라든지 많은 윤리적 또는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과 준참여관찰을 이렇게 나눠 설명하라고 있는데, 참여관찰은 조사자가 관찰자가 직접 피관찰자와 더불어 같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참여관찰이고, 비참여관찰은 자연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은 비참여관찰이고, 준참여관찰 211페이지에 나와 있죠. 준참여관찰이라는 것은 관찰 대상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대와 정해진 장소의 범위 내에서만 관찰하는 것은 준참여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준참여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을 방문하여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수행관찰이다. 그게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만, 아니면 공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어떠한 공간에서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준참여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자연적 관찰인 비참여관찰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참여관찰의 중간적 형태로 준참여관찰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지금 교재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여관찰, 비참여관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니은번의 참여관찰은, 그리고 미음번의 비참여는 이 단어나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제관찰, 비통제관찰 이렇게 하는데, 공개관찰과 비공개관찰의 개념을 약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통제관찰은 사전 각본 속에서 관찰하는 것은 통제관찰이라고 하고, 비통제관찰이라는 것은 자연적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것은 비통제관찰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니은번의 관찰 사항이 구조적이고 표준화적이면 통제관찰이고,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면 비통제관찰이다 해서 니을번 관찰의 대상이나 도구를 명확히, 관찰의 도구이나 대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관찰 대상의 자연성과 전체적 유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행하는 관찰이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결국에 사전 각본이나 인위적 각본 속에서, 시공간적 각본 속에서 행하는 것은 통제관찰. 그에 비해서 아무런 제재나 통제 또는 사전 각본 없이 자연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비통제관찰 이렇게 보시고, 통제관찰은 보통 실험실법이라고 하고 실험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찰의 오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용분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는 내용분석법. 내용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분석법. 내용분석법은 2차 자료 분석법입니다. 2차 자료 분석법. 1차 자료, 2차 자료를 나눌 적에 1차 자료는 연구자나 조사자가 직접 관여한, 직접 만든 이런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하고, 2차 자료라고 하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2차 자료, 기존 자료 이용법이지요. 기존 자료를 이용하는 이런 자료 수집법으로서를 2차 자료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내용 분석법이 그렇습니다.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분석법입니다. 의미 분석법. 의미 분석법.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료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미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용 분석법은 의미 분석법이라고. 여기 기존 자료는 것처럼 이 기존 자료는 모두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내용 분석법도 관찰법과 유사한데, 관찰법은 현재에 초점이죠. 현재 보여주는, 현재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비해서, 여기는 과거에 만들어진, 과거 완료 분사죠. 과거에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해서, 과거에 만들어진 통계 지표, 과거에 만들어진 일기나 기록, 과거에 만들어진 어떠한 자료 등을 이렇게 분석해서 그 무슨 의미인지를 자료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관찰법과 유사하지만 시점이 과거에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이 내용 분석법은 비관여적 방법이죠. 비관여. 2차 자료니까
그렇게 해서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거의 자료,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단지 의미만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내가 관여해서 만든 어떤 2차 자료라는 말 자체에서 비관여적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차 자료는 이미 앞에서 개념 우리가 본 것처럼 2차 자료는 연구자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독창적으로 수집된 자료, 연구자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독창적으로 수집된, 독창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료로서 그걸 분석하는 것을 2차 자료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자료 1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3번 212페이지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 기존이란 단어를 쓰죠. 기존의 모든 자료로서 조사자가 현재의 조사 목적을 위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만다. 앞에도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차 자료 거기에 보시면 2차 자료의 장단점을 213페이지에 있는데 2차 자료는 기존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내가 시간, 노력, 비용을 든 것보다 훨씬 더 비용 안 들이고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에서 발생했었던 문제점들이 이미 알려져서 어떠한 좌편향, 우편향이 알던 조사자의 편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자료의 훼손 가능성이라든지 또 자료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기존 자료라면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3번에 있군요.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시간 간격으로 인한 신뢰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번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분석 1차 자료와는 달리 2차 자료 분석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인데 2차 자료 분석.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그 자료의 내용과 기존의 자료와 내용 분석은 보시고 내용 분석의 개념. 내용 분석은 밑에서 두째 줄입니다. 내용 분석은 인간 활동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의사 전달이 뜻하는 내용, 그게 문자로 되어 있던, 그림으로 되어 있던, 악보로 되어 있던 간에 그 상징체가 보여주는, 상징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내용 분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분석법은 2차 자료 분석법이며 의미 분석법이며 연구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비관여적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적어드린 겁니다. 페이지를 넘어가서 214페이지에 보면 내용 분석의 속성, 내용 분석은 내용 분석의 객관성, 체계성, 계량성이 있다. 자, 거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 분석은 그 내용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내용 분석의 종류에는 그 내용이나 문자나 또는 수치로 남겨놓은 그 의사소통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분석하는 거에는 질적 분석도 있고 빈도 분석도 있고 상황 분석도 있고 강도 분석도 있고 원자 분석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 분석의 장단점, 내용 분석의 분석 단위는 조사 자료, 기존 자료는 2차 자료에 있는 모든 것이 내용 분석의 내용이 되겠어요. 내용 분석의 소위 분석 단위가 되겠어요. 하물며 글씨의 크기, 글자 크기, 글씨의 크기부터 글자의 소위 간격, 색깔 이런 것까지도 모두 분석이 될 정도로 단어, 논제, 인물, 항목, 지면, 횟수, 문장, 절, 글씨 크기, 글자체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내용 분석의 분석 단위가 된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등등 모든 것이 분석 단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내용 분석의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 분석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또 대부분은 이미 그것을 평가까지 나와 있는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시험 전에 지금은 하지 않고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213페이지에 봤던 2차 자료 수집의 장단점과 유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자료 수집 방법을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설문지법부터 시작해서 내용 분석법 또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처럼 표본 조사
표집, 표본조사에서 확률적 표집 또는 비확률적 표집도 역시 우리가 자료 수집의 한 내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질적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에 대해서 일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